아시겠지만 저희 사람과 공감은 매월 말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듣는 이런 원래 강연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2018년 7월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산개척단 못다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최근에 그 언론 많이 타면서 좀 화제가 좀 됐었죠. 서산개척단. 흔히 대한청소년 개척단이라고, 정확히는 대한청소년 개척단인데 우리에게는 흔히 서산개척단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한번 방영이 됐었고, 그리고 그 5월이었나 6월이었나 그때 서산개척단 영화가 개봉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이슈가 좀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들, 특히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영화나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던 얘기들에 대한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단 서산개척단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영화나 다큐멘터리에서 이야기된 것은 무엇이고 이야기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특히 이제 오랫동안 관련된 역사를 연구해 오셨던 연구자분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올해가 이제 저희 그 6.25 전쟁 혹은 종전 65주년 되는 해인데요. 특히 서산개척단이라는 이런 개척단 사건 같은 경우는 이 국가가 이 전쟁의 폐허에서 어떻게 국가를 재건해냈느냐, 그 재건해하는 과정들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아주 극렬하게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관련된 강의를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날이 많이 더워가지고 사람들 많이 못 오셨는데 이 엄청난 지옥불반도에서 고생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를 해주실 저희 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계시고 현재 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인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에 계신 우리 죄송합니다. 목이 메이시네요. 우리 김아람 선생님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이 지금 폭염 속에서 많은 분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대표님 말씀해 주셨었는데, 영화나 다큐 방송을 보지 않으셨더라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제 얘기를 좀 풀어내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그 쟁점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 사안이 좀 복잡한 문제여서 매체들에서 좀 다뤄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선명하고 문제의식이 잘 드러나고, 어떻게 좀 표현하자면 단순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쟁점들이 함께 있는 문제라서 그런 점들 좀 짚어가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 서산개척단이 알려지기까지의 그 과정들이 좀 있는데요. 2010년 이후부터 사실상 정부에서 몇 가지 결정들이 내려졌었고, 언론에서도 이제 주목을 하게 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일단 그 진화위라고 부르는 진실화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 대한청소년 개척단원 김기술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명명돼 있는 사건이고요. 뭐냐면 이 김기술 씨의 동생분이 지금 살아계신데, 자신의 이 형이 청소년 개척단에서 강제 수용됐었고 총을 맞아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진화위에 진정을 하게 돼서 진화위에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 서산 지역에 조사관들이 내려가서 살고 계신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진실 규명이 불가능해서 불능으로 결정이 됐다. 그래서 불능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은 뭐냐 하면 총에 맞아서 사망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 과정에서 다만 여기 언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권 침해의 사실은 확인되지만 총에 의한 사망 사실은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2011년에 이와 관련한 주제로 이제 논문을 쓴 바가 있었고요. 저도 이 논문을 쓰던 당시에는
사실 서산의 그 현지를 내려가서 제가 당사자분들을 만나고서 연구를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문헌 자료 남아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봤던 것이고, 제가 주목했던 것은 이 5.16 군정 시기에 이러한 그 개척단이 만들어졌던 것이 어떠한 그 사회 정책의 맥락 속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고 난 뒤에 이제 그 현장에 좀 내려가서 실제 살아계신 분들을 좀 찾아야겠다,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또 가지게 됐던 것이고요. 같은 해에 중요한 결정이 또 내려졌는데요. 이 국민권익위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졌냐 하면, 글자가 좀 작아서 제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국유지 무상불화 또는 저리 장기 분할 상환 방식 불화 요구에 대해서 이 과거의 개척 단원이었다가 지금 현지에 살고 계시는 농민들인 거죠. 이분들이 요구한 이 사항에 대해서 내려진 주문이 매각대금에서 계량비를 빼고 장기 분할 상환 방식으로 불화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실제로 국가가 이 토지 문제에 있어서 이분들한테 이제 매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278명의 당사자 중에서 179명이 정부와 계약을 해서 이때 이후로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로부터 땅을 이제 사는 방식으로 상환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2012년에 이 정영철 씨를 만나서 구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지금 그 보상을 요구하는 서산 지역 단체에서 회장을 맡고 계시기도 하고, 언론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시고, 영화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주요한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사실은 그 장시간 좀 구술을 했었는데, 다른 두 분도 생존해 계신 분들이 있었고, 제가 예비 면담을 했지만 당시에는 사실상 인터뷰를 거절을 하셨었어요. 거절하시는 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저는 이제 정영철 씨 가장 적극적으로 또 말씀을 하시고, 그런 분을 또 만나서 구술을 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렇게 지금 축적된 자료들이 국사편찬위원회에 보관을 하고 있고 가서 열람이 가능한 자료들인데, 이 시점에 따라서 사실상 이 당사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약간의 어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언론에서나 영화에서는 이 5시간 반의 인터뷰 분량이라는 거는 엄청난 양인데, 이 양에서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핵심 부분들이 좀 선택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14년에 합동 결혼과 관련해서 이 개척단 문제에서 또 그 인권 침해 사례라고 꼽는 것 중에서 정부가 주관했던 강제 합동 결혼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 그에 대한 논문을 또 썼던 바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작년에 한겨레에서 이 연작 이제 기사죠. 광장의 노래라고 해서 우리 안에 박정희들, 그래서 이 연재 기사 속에서 이 문제를 또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유리 기자는 이 기사를 쓰기 전에 취재 과정에서 저하고 이제 몇 차례 좀 만났었고, 실제로 이제 서산 가서 취재를 진행을 하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제가 그 구술했던 정영철 씨죠. 그분에 대한 이 타임라인, 이거를 또 신문에도 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 타임라인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이 앞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뭐냐 하면 이분이 지금 1950년 한국전쟁 발발했을 때 고아가 됐던 분이에요. 한강 철교 폭파 당시에 어머니가 사망했고, 그때 피난을 가던 중에 고아가 돼서 떠돌이 생활을, 제주도에서 또 고아 이송 정책 때 아마 대구에서 제주도로 이송된 적이 있었고, 제주도를 탈출해서 부산으로 오게 돼서 부산 지역에서 이른바 이제 불황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구두 닦기 그 조직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러던 와중에 돈을 이제 구두 닦기를 해서 돈을 번 걸로 고학생들에게도 도와주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저하고 구술하면서도 다 말씀을 하셨던 내용인데, 그러면서 4.19에도 실질적으로 시위에 참여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4.19에 이 고아나 불황아들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 기록에는 있지만 실제로 사실상 그렇게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성균관대 오재현 교수가 논문을 쓸 때 이 부분을 사실상 최근 그 4.19 혁명에 관한 연구들에서 주목하는 바가 하층민들이 도시 하층민이 어떻게 그 혁명에 참여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논문에서도 이 정영철 씨의 인터뷰를 또 중요한 근거로 삼아서 연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당시에 이 고아나 불황아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떻게 전제 이후에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것이 4.19라고 하는 중요한 현대사의 그 국면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도 이분의 삶을 통해서도 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 개척단을 가게 된 것은 이제 1961년 11월 5.16 쿠데타 이후에 이 개척단이 만들어지면서 가게 되는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제 그 서산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이 뒷부분의 이 타임라인은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짚어가면서 이야기되는 내용들인데, 이분의 삶에서 고아였다라고 하는 점은 중요한 그 하나의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1983년 KBS 이상가족 찾기 생방송을 하게 될 때 또 방송에 출연을 해요. 그래서 가족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당시에 이분의 그 구술에 따르자면 적십자 회장의 차 앞에 들어 눕고, 그래서 언론을 주목을 받게 되고, 그래서 부산에 있는 가족들을 실제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과 아버지도 찾게 되는, 그래서 이분의 이 삶의 그 어떤 과정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개척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그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쟁 때 고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그 삶에서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이 삶의 어떤 여정이 시작되게 됐던 것이죠. 2017년에도 그 AP통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면서 4월에 또 기사를 쓰게 됐고, 제가 또 취재에도 협조를 줬었고요. 방송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17년에 지금 이 과정까지는 지금처럼 이슈가 되지는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논문을 내고 뭐 기사가 이렇게 단발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역시 그리고 2017년에 또 한편으로는 연극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영화 서산개척단의 이 연극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연극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이야기가 있는데, 연극을 그 극본을 쓴 작가가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이 서산 출신이에요. 그래서 서산 출신의 대학생이고, 이 글을 쓰게 됐던 것이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들으면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연극을 만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연극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해, 올해죠, 2018년부터 그 영화를 만든 이종훈 감독님이 이 스토리 펀딩을 시작하고 이 영화를 실질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상영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에도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점점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1월에는 청와대 앞에서 이 분들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널리 알려지진 않았었는데, 역시 그것이 알고 싶다 이 위력이란 대중적인 영향력은 아주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8년 3월 3일에 이 방송이 나가고 난 뒤부터 크게 이 대중들의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많은 자료들을 사실상 가지고 있기도 했고, 제가 가진 자료들도 많이 제공을 했고, 처음 초기에 그 아이템을 잡고 취재를 하면서부터 저하고 엄청나게 이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할 때도 굉장히 제가 아마 나온 게 한 1분, 방송에서는 2분이 채 되지 않지만 한 4시간이 넘게 아주 많은 그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방송에 나간 뒤로 방송 다음 날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제가 찾은 것만 해도 한 30여 건 되는 그 청원이 올라가게 됐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국회 앞에서, KBS 앞에서 이분들이 상경을 하셔서 명예회복 및 보상,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호소하는 이 집회들을 계속 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24일에 영화 서산 개척단이 개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 언론에서 많이 또 알리고 있는 것이 그 1박 2일에 유일용 PD가 서산 출신이고 그 이야기를 이종 감독에게 처음 해서 알려지게 됐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영화를 만들게 됐다. 이제 이런 내용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넘기면서 지금 이 지나가는 여기 이 사진 속의 이야기들 한번 잠깐 다시 짚어보시면 인간 재생 공장, 원하는 것은 이 민원을 해결하라라고 하는 거, 정부가 사기친 내 땅을 돌려달라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우리는 정권의 놀이개였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언론이나 방송에서 주목한 이 서산개척단의 쟁점은 사실은 하나로 좀 모여지는 한두 가지로 모여질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일단 박정희 정권의 억압과 폭력성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유리 기자의 기사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박정희들이라고 하는 연재 기사 속에서 이 기사가 들어가게 됐던 것이고, 그것이 알고 싶다도 역시 마찬가지고, 서산개척단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박정희 판 군함도다 이렇게 명명하게 되면서 박정희 정권의 이 문제를 지적하다 보니까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 영화가 이제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권의 억압과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그 곳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 사실상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개척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게 되냐라고 할 때 강제로 그 단속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단속이 됐다라는 것에는 어차피 공권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후리가리라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실적을 내기 위해서 5.16 쿠데타 이후에 군사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여러 가지 점 중에서 이른바 혁명 공약을 내세웠다는 사실 아실 텐데,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사회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깡패를 다 처리하겠다. 도시에 있는 깡패들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그 정부의 군사 정부의 정책 방향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군사 정부가 사실은 그 집권한 시기 자체는 얼마 되지 않은데 그 기간 동안 했던 가장 잘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불황화 대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도 계속해서 이 실적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맥락 속에서 강제 징집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었고, 이 측면에선 그럼 누구를 강제로 데려가냐, 깡패를 데려가냐, 그렇죠. 고아 불황아들, 특히 불황자 같은 경우에는 거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직을 만들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상의 가족이기도 하고, 오늘날의 조폭 조직하고 비교하시기에는 좀 무리는 있을 텐데요. 어쨌든 이 당시에 이렇게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이른바 유사 가족의 형태로 같이 형이기도 하고 동생이기도 하고 이러한 어떤 조직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조직들. 그래서 그 인터뷰하신 정영철 씨 같은 경우에도 부산에서도 이미 여러 개의 그러한 어떤 이 조직들이 있었던 것이고, 경찰에서도 다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바로 이제 다 징집하고 수용소나 보호소라고 이름 붙이는데 가뒀다가 이 개척단으로 보내게 되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주목한 인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와 상관없는 불황자거나 고아거나 깡패가 아닌데 잡혀온 분의 그 사례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척단 내에서의 그 생활이라는 건 어떠냐? 일단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뭘 하냐? 대한청소년개척단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바닷가 간척을 통해서 농지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나오지 말고 거기서 살아라라고 하는 목적인 거죠. 그래서 그 내부에서의 감시, 폭력, 사태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많은 죽음들이 있었고 그것이 무연고 묘지로 지금 서산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방송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게 생활이 아주 어려웠던 모습들, 당연히 배급받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늘 배고팠다라고 하는 것, 죽음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주목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도 사실 이 사실을 처음 알고서는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강제 합동 결혼이 2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서산에서 한번 결혼식하고 서울에서도 결혼식을 했었죠. 그래서 이 장면은 지금 125상 합동 결혼식인데요. 서산의 그 사업장에서 있었던 것이고, 그럼 이 여성들은 누구냐? 라고 한다면 부녀 보호소에 있었던 여성들 이었다고 당시에 기사들이나 뉴스에서는 알리고 있는데, 그 알 취재 결과로 본다고 하면 이제 취업 사기로 온 여성들도 있었고 다양한 여성들이 있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모습이 정부에 의해서 이 개척단이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서 이러한 그 단이 만들어지는 초기 과정에서도 그렇고 내부의 상황이라는 게 얼마나 폭력적이었고 억압적이었고 인권 탄압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점들을 주목을 했던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결국 토지 문제인데요. 이 토지 유상 매수,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국가 입장에서 매각하는 것이고 그 당사자 농민들 입장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었는데, 국유지였던 토지를 간척하고 개간했다라고 하는 점이 사실상 중요한, 뒤에도 나오겠지만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정착을 하려고 할 때 그럼 어떤 땅을 개간하고 어떤 땅에 정착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 땅은 서산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이 국유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개간한 분들 입장에서는 내 땅이 됐다, 내 땅이라고 소유권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했고 이것을 국가로부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자막에서도 나오지만 여기 있으면 논도 주고 땅도 주고 다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라라고 여러 차례 그 단 간부나 정부에서 얘기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것이다. 그렇지만 국유지였기 때문에 결국 결과적으로는 분배받지 못했던 것이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분들은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 재판을 계속 거듭해서 진행을 했지만 대법원에서까지 결국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들의 어떠한 요구라고 할까요? 그거는 인권 탄압과 노동에 대한 대가를 토지로 보상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18년 3월인데 무상분배 추진위원회를 지금 만들어서 서산시장인데요. 같이 모여 계신 모습이고, 영화 서산개척단이 개봉했을 때 또 상경하셔서 영화를 같이 보셨던 이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시점, 8월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은 어떤가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좀 답보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사는 지금 5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2018년 5월인데 지금 그 서산 태안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성일종 의원이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냈지만 묵묵부답이다. 특히 청와대가 탄원서를 기재부로 넘겼다라고 하는데 기재부는 공문이나 지시도 받은 바가 없다. 정부 내에서 뭔가 혼선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부에서 좀 적극적인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역사 연구자이기도 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 그것이 현재적인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격리와 그 구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이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아주 큰 사업이었다라고 하는 점인데, 이 사업을 사실상 좀 이해하시는 데는 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이제 드리는 거냐 하면, 이러한 방식의 개척단과 같은 방식의 사업을 박정희 정권에서만 했던 것도 아니고 그것이 어떠한 하나의 그 역사적 흐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어떤 시작점은 50년대 난민 정착 사업부터 출발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4.3 사건, 여순 사건, 한국전쟁, 한국 지금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라고 하는 이 사건들에서 갈 곳이 없어지는, 원주지를 떠난 사람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를 한국과 미국이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난민 정착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 정권에서는 이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이 방식이라고 할 때는 역시 새로운 농지를 만들어서 그 농지에서 정착해라라고 하는 건데, 이걸 본따서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 군사 정부에서도 귀농 정착 사업, 자활 정착 사업,
갖가지 이 정착 사업들을 또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그런 개척단은 어디에 속하냐? 이 자활 정착 사업이라는 것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활 정착 사업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은 고아, 불황아, 한센병 완치자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사업에 그러면 주체가 이제 정부이기만 하냐?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기도 하고 민간에서도 만들고, 그 이름도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그래서 개척단, 자활단, 건설단,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근로대.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아마 지금 보니 연배를 고려할 때 아마 좀 다 아실 것 같은데, 거지왕 김춘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김춘삼이 했던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에요. 그래서 왜 거지왕이 됐냐 하면 수많은 건설단을 만들었거든요. 건설단과 근로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제 모으고 일을 시키고, 합동 결혼도 엄청나게 시키고, 이런 일을 이제 그 김춘삼이 많이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역으로 보더라도 대관령, 장흥, 서산, 영광과 같이 아주 여러 개의 그 복수의 지역들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4년에 가서는 이러한 방식의 농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사이즈가 더 커지게 돼요. 왜 사이즈가 커지게 되냐 하면 미국에서 잉여농산물을 줄 건데, 주는 조건은 이런 사업을 한다면 잉여농산물을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64년에 자조근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고, 이 사업에는 노동이 가능한 사람들은 다 와서 이제 일을 해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이 사업이라는 것이 50년대, 60년대에 걸쳐서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그 구호 사업이었다, 구호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구호 정책의 특징이라는 게 뭐냐? 이 부분도 사실은 이 내용만으로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구호 정책이 사실상 한국에서 복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복지 정책의 어떤 시작점이 되는 것인데, 그것의 성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사업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특징은 뭐냐? 문제가 될 수 있다. 기반이 없는 사람들을 일단 한 곳에 모으는, 격리하는 방식, 기존의 사람들하고는 떨어져 있는 방식이고, 농촌에 정착시킨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하게 되는 어떤 배경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한 건 뭐냐면 원조물자. 인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장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원조 물자를 실제로 분배하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물자를 효율적으로 지역마다 배분하는 데에 중요한 어떤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0년대에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미국 원조뿐만이 아니라 민간단체가 제공하는 원조, 그리고 60년대에 들어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로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만들면서 원조물자를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것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결국 이 노동과 통제의 문제인데, 많은 그 매체들에서도 이 부분에 특히 주목을 했던 것이죠. 오늘 이 여러분과 나눌 얘기 중에서 사실상 또 중요한 핵심이 이 개척단이 서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쟁점인데요. 제가 만난 또 다른 장흥의 그 개척단 출신의 분을 이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흥에서도 보시면 군대식으로 하는 거고, 이 일이 5시 기상에서 이제 규칙적인 이 일이 끝이 없다. 그래서 고된 노동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고, 서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해진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노동의 강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지역 다, 서산은 폐염전이었고 장흥은 완전히 그 간척지였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맨손으로 메운다라고 하는 게 많은 그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사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내부가 조직을 그럼 어떻게 하냐? 결혼할 여성들 말고 남성들이 이제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장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중대장, 내무반, 남성분들 아주 익숙한 그 개념들인 거죠. 군대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서산도 역시 똑같아요. 중대별로 밥을 타러 간다. 그래서 소대장이었던 정영철 씨는 당시에 여기서 소대장을 맡았었는데, 소대장이 데리고 가서 밥 타러 가서 뭐 이런 모습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공식적으로 기합을 줘야 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장면도 저는 조금 주목을 해서 봤었는데요. 뭐냐 하면
저수지 뛰어 하고 뭐 노래자랑하고 놀다가 오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축구 대회 했다 이런 얘기들도 그 저하고 이제 인터뷰했던 당시에는 그런 말씀들도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아까 그 보여드렸던 연극, 영화,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 상황이 어떻게 묘사되는가 하면 완전히 이 비인간적인 그 환경이었던 것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폭행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정말 노예와 같은 그런 모습. 그래서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살고 있는 공간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이 그 구술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강한 그 통제, 감시하에 있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송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장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상적으로 그 사망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좀 더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지만 그 얘기를 이제 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한 달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한두 명은 이제 보통으로 있었고 많이 이제 죽게 됐다. 그래서 겨울에 뭐 작업을 하다가 바다를 메우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고로 인해서 그 사망하는 분들도 많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망가다가 잡혔을 때 구타로 사망하거나 이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좀 일어났던 것을 장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산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 체계가 지금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건데요. 이 부분도 한번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뭐냐 하면 구호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인간 철조망으로 보초를 선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뽑혀서 하게 됐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동지들이 도망가려고 하면 뭐 이렇게 도망가다가 없어서 이제 빠질 수가 없고 계속 이렇게 어떻게 감시를 하느냐인데 그 감시하는 사람이 국가가 하거나 또는 뭐 경찰이 하거나 군인이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내부에서 지금 뽑아서 감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나왔던 그 합동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결혼식 후에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신 부부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헤어져서 도망가기가 또 어려웠고 휴가 나와서 이렇게도 했는데 1년도 못 돼서 거의 다 없어지고 다 호래비가 됐다. 그래서 파경에 이르는 부부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방송에서 크게 이렇게 짚어가는 내용은 아니었었는데 또 하나의 내용이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대기 부녀부라고 하는 여성들을 대기시키는 그 어떤 체계를 갖추어 놓고 보이는 것처럼 불러들여서 폭행을 하고 또 보내고 또 다른 사람 폭행하고 이런 일이 이제 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합동 결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안에서의 성폭력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진술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방송에서 어떻게 보면 좀 새롭게 짚어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몇 가지 그 쟁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국가 권력을 통해서 단속하고 강제 징집하고 사업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 그런데 개척단 내부에서도 위계를 갖춰놓고 군대식으로 조직을 만들어놓고 상호 간의 감시를 하게 했다. 단원들 중에 뽑아서 소대장, 중대장을 만들고 구호반도 만들고 감시를 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래서 이제 이 복잡하다는 얘기가 여기부터 또 중요한 쟁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점도 있냐면 단원이 실제로 다른 도시에 가서 1차로 왔던 분들이 다른 사람을 데려오러 다른 도시에 가서 데려오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원이 어떻게 보면 이 징집의 또 주체가 됐었던 문제, 그리고 내부에서의 성폭력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럼 이러한 그 문제를 조금 더 이제 좀 역사화 시켜 본다라고 한다면 이 단 내부에서의 계속해서 이 위계 속에서 폭력이 계속 이 재생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만들어진다는 것, 재구조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내부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분들은 당연히 이 피해자인 셈인데 이 내부에서는 피해와 가해의 그 어떤 역할들이 만들어진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척단을 그러면 왜 하냐? 국가에서는 이것을 왜 성공한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냐.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요. 대한뉴스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는데 농지 조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목표를 위해서는 빠져나가면 안 된다.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은 일단 이 통제된 생활 속에서 이 목표를 위해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이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고, 그것이 국가에서도 그걸 만들면서도 요구한 것이지만 이 단 내부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빨리 이거 농사가 되게 만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감시나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묵인되면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많은 그 매체들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 그것이 이제 또 국면과 맞물려서 박근혜 탄핵과 맞물리면서 아주 이슈가 되는 데에는 분명히 성공을 했고 사회 문제화 했는데, 이 그 실체를 좀 들여다보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본다라고 하면 이걸 과연 정권의 억압성이라는 측면만으로 박정희를 욕하는 것으로 끝낼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인 거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쟁점은 이 농지 문제인데, 이 농지 문제는 지금 현재 이 분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쟁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농지 문제가 이 또 개척단에서만 있었냐? 그렇지 않죠.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50년대에 난민 정착 사업을 하는 그 사업장에서도 이 분배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난민 정착 사업은 정말 전국에서 거의 안 한 지역이 없거든요. 새마을, 뭐 정착촌, 자활촌 이름 붙여진 데는 다 이 사업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국 시군에서 없었던 데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여서 이 농지 분배 갈등이 벌어지는 일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달라, 국유재산 또 달라는 거, 경기도 고양에서 정착 난민들이 진정을 벌이고 소동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정착 사업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농지 분배와 관련한 갈등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갈등이 이렇게 벌어지냐? 50년대에도 이 문제가 이제 뭐냐 하면, 사업을 할 때,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땅을 정하고 당연히 사업을 하잖아요. 이 사업을 하는 대상으로 정해진 토지가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라는 점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땅은 국유지 또는 사유지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유지라고 하더라도 하천이나 바다를 매립한 그 경우에 어떤 사람은 이게 그러니까 내 땅이지라고 얘기하고, 이건 내 땅, 우리가 개간했으니까 우리 땅이지, 이런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리고 개간을 하고 났더니 원래 이 땅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등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또 그 재밌는 주제, 별도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대표적인 곳 중에 어디가 있냐 하면 평택이 있어요. 평택 대추리. 대추리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죠? 이 대추리가 난민 정착 사업을 했던 곳인데, 난민 정착 사업을 통해서 개간을 안성천을 매립을 하고 났더니 땅 주인이 나타났어요. 그 땅 주인이 누구냐 하면 세종대학교 재단이에요. 60년대 초반에 주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소장료를 내라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어떤 농민들은 소장료를 내고 어떤 분들은 계속 내지 않고 투쟁을 하고, 그것도 갈등을 계속하다가 87년 민주화 이후에 농성을 이제 하기 시작해요. 이분들이 상경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대학교에 농성을 하면서 무상 불화를 계속 요구하는 운동을 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87년 이후에 87년, 88년에 농지 분쟁이 벌어지는 땅이 되게 많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이 서산 개척단의 문제가 결코 이게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얽혀있는 게 많이 있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분배의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하나의 배경이고, 또 하나의 이제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이 정착민, 이제 정착민이라고, 난민이었다가 정착민이 되는 거죠. 개간해서 점유할 때 소유권이 확정된 것으로 당사자가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경작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땅이라고 해서 사업장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참여를 했다가 농지가 만들어지면 그걸 구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구획하고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분들은 그 땅 그냥 내 땅이지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당연하게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토지 문제가 한국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농업 기반 사회에서는 핵심적인 문제였던 것이고, 경제사적으로도 농지개혁이 아주 중요한 그 혁명적인 과정이기도 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이제 들여다보다 보니 농지 개혁이라는 게 단박에 이렇게 되지 않았구나. 소유권이 계속 불분명한 이런 땅들이 많이 있고, 사업을 하면서 농지가 새롭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이제 중요한 이 쟁점으로 등장하는 곳들이 여러 지역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서산의 문제가 국가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이분들의 투쟁하는 분들의 요구가 분명히 타당성이 있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이러한 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에 지금 선례를 남기기 어려운 지금 아마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정영철 씨가 이 매각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기 이전에도 정부에서 그때 당시에 도지사였던 안희정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그런 얘기들을 이제 했다는 것이죠. 우리만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아마 모든 그 토지나 이런 데서 그런 사례들이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정착 사업을 했던 곳도 워낙 많기 때문에 분쟁이 있는 곳이 아마 서산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마 지금 정부가 곤란해하는 입장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방송에 그 영화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고 넘어갔었는데요. 전남 장흥군에서도 개척단이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 그 자료들을 계속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장흥군에서는 분배가 원만하게 소유권 확정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장흥에서는 이 정착사업 개발 흥업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몇 개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장을 만들게 된 이 흥업회 회장이 김형서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많은 엄청난 그 포상도 받고 훈장도 받았고 심지어 막사이상도 받았습니다. 장준하 선생이 받았던 막사이상을 이 사람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업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 평가가 이제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대충 이제 보시면 장흥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활 정착자라고 돼 있습니다. 불황아, 연장고아, 개척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기준에 맞춰서 분배를 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기준 아니지만 이게 안이 결국 확정이 됐는데요. 보시면 자활 단원에게도 인원에 따라서 그리고 취로 그 기준에 따라서 분배 면적이 다 나와 있고, 얼만큼의 면적, 600평이 하나의 단위거든요. 그래서 이 자활단원 같은 경우에는 취로 일수로 이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말 계속 노동을 많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현재 있는 사람들도 일을 하지만, 그래서 가장 높은 그 수준으로 2,400평씩을 거의 분배를 다 받았습니다. 그럼 이런 차이가 지금 왜 벌어지냐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 장흥에 있는 사업장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자조글롭 사업장에서 조성된 가분배에 있어서 미공법 3관에 의해서 이런 요령, 정부가 정한 자조농사 사업 실시 및 지도 육성 지침에 따라서 이 분배를 지금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차이가 어떻게 지금 벌어지게 됐는가라는 것이죠. 서산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 얘기를 들었어요. 장흥에서는 분배를 다 해줬다더라. 우리는 왜 안 해주냐?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벌어졌냐 하면 일단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장흥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 김형서, 이 사람 피난민이에요. 그래서 피난민 출신으로 장흥에 와서 처음에는 뭐 연락사무소 이런 거를 했다가 이 개간 사업을 해보자라고 했던 것이고, 서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52년에 국가적 전매청에서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을 했던 것이고, 60년 10월부터는
38선 이북에서 온 피난민이 또 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그 역사적으로 보면 연속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업장이라고 하는 틀이 기본적으로는 전쟁 후에 피난민 정착이라고 하는 것에서 연속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흥과 서산 같은 경우에는 땅도 딱 거의 붙어 있는 땅이에요. 사업을 구획만 나눠져 있지 붙어 있는 지역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장흥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공유 수면, 말 그대로 바다를 메우는 것이었다면 주인이 없는 땅인 거죠. 공유 수면은 말 그대로. 서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매청이 매립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 결국에 이 분배 문제를 가르게 되는 갈림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국유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매립은 해놨지만 폐염전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개척단이 처음에 왔을 때는 땅은 땅인데 농사는 지을 수 없는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무상대부 빌려서 개간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개간을 해서 땅을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뭐 국유지인데 무상대부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냐 모르냐 그 얘기는 이제 방송을 끄고 나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이제 문제가 차이가 기본적으로 시작부터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작업하는 분들은 그럼 어떤 분들이냐? 장흥은 사업장이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복수의 사업장이었고 그래서 피난민, 이때 피난민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남한 출신도 있지만 북한 출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황해도 출신이 이 전남 장흥에 많이 정착을 하셨는데 그 전쟁 피난민들, 실제 장흥의 현지에서부터 살던 분들도 작업장에 나오세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7호 일수에 따라서 땅을 분배를 하기로 돼 있어서 현지인 그리고 자활단, 여기는 이제 개척단 자활단이라는 이름이었으니까요. 자활단이 작업을 하게 되죠. 서산 같은 경우에는 62년 이후부터는 이제 대한청소년 개척단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 운영 주체가 장흥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이 흥업회라고 하는 단체가 운영을 하고요. 서산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도 나왔지만 이 민정식이라고 하는 인물이 현지에서 운영을 합니다. 여기서 이 운영 주체도 사실상 중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사업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자들은 정부에서 원조 물자든 정부 예산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것은 현지에서 이걸 대표로 하는 사업자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흥업회 같은 경우에는 피난민들이 조직을 만든 것이기도 하고 많은 피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것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구호물자가 들어오면 그거를 일한 날짜에 따라서 다 배분하고 월급 형식으로 주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민정식이 운영했던 서산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노임을 주거나 이런 방식도 아니었고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정부에 이관되고 나서는 오히려 더 지금 열악한 상황이 되는 그래서 이런 어떤 차이를 또 운영 주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농지 분배 문제에 있어서도 무상 분배가 장흥에서는 이루어졌지만 서산에서는 국유지라는 점에서 분배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 서산에 계신 분들은 국유지니까 안 되는 건데 왜 되게 하라고 얘기하냐? 그건 아니에요. 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사실 또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여기서 서산에서 왜 이게 분배가 계속 문제가 됐냐면 무상대부 공짜로 빌려서 했던 건데요. 이 국유지를 가분배라고 하는 절차를 사실 거쳤거든요. 서산에서도. 그래서 가분배증도 이분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이분들 입장에서 생각하기로는 이제 소유권이 넘어오겠다라고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개인 불화를 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가분배만 하고 개인 불화를 실제로 하지 않아서 모월리에 있는 이 주민들 171명 이제 정착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인 앞으로 대부 또는 불화 조치를 해달라라는 것을 국가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진정서를 냈었어요. 69년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충남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유재산을 불화하거나 대부하는 거는 빌려주는 거든 나누는 거든 세무서에서 이거는 처리하는 거니까 홍성세무서에 가가지고 직접 관할 세무서와 계약 체결해라. 너희가 직접 가서 해라. 라고 이제 좀 다소 무책임한 태도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면장 책임하에 세무서장과 대부 계약을 하든지 해라. 다시 빌려서 농사를 짓는 걸로 뭐 계약을 다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약간 이제 당사자의 입장인 서산군에서는
개척단원과 영세 농가에는 무상 양도하도록 해달라. 라는 것을 인지면에 지시하고 홍성세무서를 방문해서 절충하도록 하자라는 그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상 양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서산군에서는 일정 부분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럼 홍성세무서, 이제 키를 쥐고 있는 홍성세무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무상대부 빌려줬던 거니까 계약은 이미 끝난 거다. 끝난 것이어서 이거는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은 어차피 안 되는 일이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이분들은 왜 무상불화를 계속 요구했냐? 그것에 관한 법적인 근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법이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68년에 제정된 이 법이에요. 법이 있으니까 당연히 무상으로 해달라 이제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의 6조에 따르자면 근로고의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무상분배할 수 있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럼 규정하고 있는 걸 국가에서 왜 안 했냐? 약간 좀 황당하기도 한데요.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억울한 부분인 거죠.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냐 하면 임시조치법을 만들었는데 시행령을 안 만들어요. 그래서 법이 82년에 68년에서 82년 이 사이 동안 잠자고 있다가 결국에 82년에 법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82년 이후부터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 이후에 소송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91년 이때부터 소송을 하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서. 그래서 91년에 정부는 유상 매각을 시도하지만 이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억울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시도가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실패하는 것이고 농민들은 이때부터 소송에 들어가는데 2008년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도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에 국민권익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서 제가 초기에 보여드렸던 것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기에 온 개척단원들은 정말 이때 힘들었다. 농지를 만든 거 아니냐. 무상불화할 거를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점이 뭐냐면 권익위에서는 분류를 좀 했었어요. 초기에 온 개척단원과 그 이후에 당연히 또 서산에 이주해 온 분들이 그 사업장에 이주해 온 분들이 계시니까 이걸 좀 분리해서 초기에 온 분들은 무상불화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국가에 권고를 했는데 국가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괄 유상 매수를 하는 것으로 네,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상 국가가 잘못을 한 거죠. 법령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시행을 하지 않은 방기하고 있는 책임 방기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권익위에서는 적어도 초기 개척단원의 이 노동 대가에 대해서 인정하고 무상불화를 권고했지만 정부에서는 그걸 이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노동 대가나 또는 개량하는 데 들었던 비용 이런 것들을 사실상은 인정하지 않고 유상 매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지금 그 분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좀 흐름 속에 있었고 법적인 측면에서도 정부가 사실상 이 책임을 좀 다하지 않았던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쟁점인데요. 제가 또 공부를 하면서 좀 크게 문제를 좀 확장해서 본다라고 하면 결국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이 사업이 정착 사업인데 누가 남고 누가 떠났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장흥의 사례에서 보면 장흥은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무상 분배를 다 받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럼 장흥에 다 정착을 했냐?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을 다 떠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왜 그럼 떠나게 되냐? 땅이 있는데 왜 떠나냐? 헐값에 다 팔고 떠나고 이제 그러셨거든요. 제가 만난 이분도 장흥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장흥에 계신 분의 소개로 광주에 살고 계셔서 광주에 가서 이분을 만난 거여서 장흥에 살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개척단 출신 중에서 거의 남아있는 분들은 없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4년, 5년 되니까 농사가 이제 좀 될까 말까 배급은 이제 끊겼고 그래서 뿔뿔이 다 그렇게 흩어져서 갔다. 살고 계신 양반을 보면 뭐 구사일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나 같은 사람은 장흥 출신, 이제 유력한 정치인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이 사람하고 어울리기도 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 말이 길모 씨가 하는 말이 네가 책가방이 너무 짧다. 교육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데리고 있으려고 해도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분도 지역에서 이제 털을 잡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서산의 경우에는 앞서 그 구호반 말씀드렸었는데 구호반이 없어지는 그
때가 되니까 정부에 이관을 하게 되면서 자체 감시 체계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하니까 근무 서지 마라 하니까 다 가버렸다. 많은 이제 다수가 갔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한테는 농지 분배해 준다고 하니까 가지 말고 남아 있자라고 했는데 소용없고 다 가고 간부들이 남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왜 떠나게 될까? 땅을 준다고 해서 사람이 너 여기 살아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 살지 않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그래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감시를 받던 사람들이 해방이 됐다라고 할 때 사실은 땅을 줄 거다라고 하는 걸 믿고 남는 사람과 언제 줄지도 모르는데 심지어는 여기가 그 바다를 다 매립한 지역이어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농사의 소출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사실상 당장에 이게 소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참고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서 남은 것보다 떠나는 확률이 훨씬 또 높죠. 그게 더 자연스럽죠.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피난민과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족이 지금 없어요. 다 거의 단신으로 개척당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남는 것보다는 오히려 떠나는 선택을 더 많이 했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계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서산에 계신 분들은 이제 남아 계셨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저의 이 고민들을 이제 같이 좀 나누면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앞서 많은 매체들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격리 수용하는 방식, 그 안에서의 폭력이 용인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다 국가가 사실상 만들어낸 체계 안에 큰 틀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국가 책임이 있죠. 그리고 아까 농지 분배 문제에 있어서도 무책임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두 번째 문제는 이것이 단지 어떤 정권이 박정희 정권의 폭력성만이 문제가 아니라 5, 60년대가 역사적으로 이 당시의 시대가 요구하는 목표가 있었다. 이 목표를 실행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개척단 분들이. 그래서 농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면서 농업 생산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은 분명히 역사적으로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와 연관되는데요. 그 국가적인 목표, 시대적인 목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어떻게 이제 동원하고 활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철저하게 이 약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후에 이 문제는 단지 어떤 불황자냐 깡패였냐 아니면 민간인이었냐 일반인이었냐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이러한 과제 속에서 전쟁 후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깡패가 왜 깡패가 됐냐 그럼 한다면 깡패가 사실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깡패가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의 문제라는 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전쟁 후의 고아나 불황화의 문제를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잘 활용할까라는 것을 박정희 정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군사화된 환경 속에서 시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뭐냐? 앞서 쟁점에서도 넘어갔었는데요. 내부적으로 상호폭력과 상호감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럼 가능하냐라고 할 때 이 사회가,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군사화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상상되기 어렵지만 당시에 여러 곳에서 이런 문제가 사실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80년대에 와서는 지금 형제복지원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 문제가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의 이 사건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일상화된 폭력적인 그 사회 속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권의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 사회를 살았던 건 우리 모두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사회를 우리가 당시에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에 문제 제기와 반성적인 그 사고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일상화된 폭력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요. 그리고 마지막은 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순전한 고민인데, 사적인 고민일 수도 있는데요.
이 피해자분들이 제가 피해자의 이제 따옴표를 쳤지만요. 그 구조 속에서 볼 때 다 피해자라고 이제 볼 수 있다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 앞서 보셨던 것처럼 명예회복과 경제적인 보상인데요. 결국 토지 이제 무상 분배 문제로 연결되는 것인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과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이 역사적 의미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 문제들이 특히 그 단 내부에서의 문제들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투쟁하고 계시는 이 당사자 분들인데 저는 제가 그 투쟁에 적극적으로 뭔가 힘을 보태거나 그러고 있지 않은 지금 상황이고 이걸 이제 계속해서 저는 역사적으로 해석만 하고 있는 연구자의 이 입장인데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아주 현재적인 문제인데 지금 현재 정부에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도 요구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쉽게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 더 좀 알 수가 있는 문제라서 제가 언뜻 이렇게 쉽게 그 투쟁을 선도하거나 또는 투쟁을 계속해서 독려하거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